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항로를 따라 항해해온 선장에게 익숙한 풍경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는 순간 바다는 예고 없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2023년 가을, 철수 씨는 73세 나이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그 사람이 저녁 무렵 병원 응급실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광범위한 출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는 너무나 진했고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무슨 위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철수 씨는 빈소를 지키며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가? 그는 신에게 화가 났고 세상에 화가 났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아내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 거실 소파에 놓인 돋보기와 뜨개질 바늘, 침실 옷장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라벤더 향.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홀로 식탁에 앉아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앞으로 매일 반복될 것임을. 첫 주가 지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씻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는 점점 더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마트에서 부부 세트 상품을 볼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왜 자기만 멈춰 있는 것 같은지. 1977년에 태어난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쾌락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며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결핍과 갈망의 연속이다. 철수 씨는 철학책을 읽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 그는 온몸으로 그 진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선형적인 것으로 상상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은퇴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하지만 바다는 그런 예측을 비웃습니다. 평온했던 수면은 한순간에 거대한 파도로 변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철수 씨의 친구 영호 씨는 다른 방식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75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영호 씨는 평생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기에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그의 성실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겁니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겁니까? 영호 씨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다는데 경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공정함도 없습니다. 그저 무작위적인 불운이 누군가를 선택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부조리를 맹목적 의지의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이성이나 정의가 아니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생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개인의 선함이나 노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이 선한 배와 악한 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휩쓸듯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수동적인 포기지만 수용은 능동적인 인식입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낙엽도 봄에는 푸르렀겠지. 여름에는 무성했겠지.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50년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50년의 평화는 빌려온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돌려줄 시간이 된 것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눈물이 났고 아내의 목소리가 그리웠으며 함께 계획했던 미래가 사라진 것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풍랑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철수 씨는 처음 몇 주 동안 아내의 흔적을 모두 치우려 했습니다. 옷을 기부하고 사진을 상자에 넣어 창고에 밀어넣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1913년에 출판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이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차 한 잔이, 저녁에 나누던 사소한 대화가, 밤에 나란히 누워 듣던 호흡 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영호 씨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부정했습니다.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에 가보자.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건 불공평해. 그 다음에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1년만 더 주십시오. 손자의 결혼식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되던 날, 그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75년을 살았다.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한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원망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날들을 온전히 살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긍정적이고 실제하는 것이며 행복은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역설적으로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삶의 정상 상태라면 우리는 고통을 예외적인 불운으로 여기며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이 당연하듯 삶에 고통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풍랑이 치는 것이 바다의 본질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도를 원망하며 멈춰 서 있는 대신 우리는 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항해수를 익히고 폭풍을 견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수용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의 시작입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아내의 사진을 다시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녀가 입던 스웨터를 가끔 꺼내서 향기를 맡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그는 그것을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했고 그리울 때는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을 온전히 느낄수록 그것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호 씨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으며 평생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왜 나에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풍랑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사별, 질병,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신체적 쇠퇴. 어떤 형태든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가르쳐 주듯 그 당연함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쓰라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영속성을 갈구하고 안정성을 원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야말로 유일한 불변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움직이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그 위에 떠오르고 풍랑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수용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갑니다. 철수 씨와 영호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눈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풍랑은 여전히 두렵고 파도는 여전히 거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목적지를 선택할 수는 없어도 항해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용기가 됩니다. 철수 씨가 아내를 잃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아래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불안.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면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2024년 봄 철수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화려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을 지냈고 누구는 병원을 운영하며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아내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10년 전에 그를 잊었고 아들은 미국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며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렸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대체 무엇이었나? 영호 씨는 병실에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그의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이 쇠약한 육신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12살 된 손자는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셔서 같이 야구 보러 가요. 영호 씨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집착했던 것은 강한 모습, 능력 있는 할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가장이라는 이미지였다는 것을. 하지만 손자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818년 폴란드 단치이에서 태어나 평생 인간의 욕망과 고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9년에 출판되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관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애의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하지만 그 의지가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권태를 느낀다. 결핍은 고통을 낳고 충족은 공허를 낳는다. 철수 씨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원했는가?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그것들을 얻었을 때 나는 행복했는가? 잠깐이었다. 곧 더 높은 것을 원했고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 속에 가두었다는 것을. 일기를 쓰고 난 후 철수 씨는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972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작은 카페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월세방에서 살았고 외식은 사치였으며 새 옷을 사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지금 어떤 사진보다 밝았습니다. 순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철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그 단순한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 그는 기억했습니다. 1985년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1990년대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외국 연수를 보내고 남들만큼은 해주어야 한다고. 2000년대 아들이 대학에 갈 때 그는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나하나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욕망으로 변했고 욕망은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결코 지금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이 필요했고 항상 불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호 씨도 비슷한 회고를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일기를 읽고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학교에 다니는 것. 1970년대 그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의 꿈은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는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가게를 원했고 더 많은 고객을 원했으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990년대 그는 사업을 확장했고 건물을 샀으며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이제 충분할까요?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010년대 그는 은퇴를 했고 재산도 제법 모았으며 아이들도 성공적으로 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정밀 검진을 받고 온갖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으며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젊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욕망을 쫓아 달려왔지만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욕망이 없었던 때였다는 것을. 어린 시절 여름날 개울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 순간. 첫 가게를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의 설렘.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감동. 그 순간들에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한 기쁨만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1662년에 쓴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며 진짜 질문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철수 씨는 동창회 이후로 다른 모임들도 점차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 경로당 바둑대회, 동네 등산 모임.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요즘 철수 씨 왜 그래? 혼자만 산다고 사람들도 안 만나.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모임들에 참석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서.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잃었는데 무엇이 더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집에 머물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고전들, 철학책, 시집.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불교의 경전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소유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철수 씨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소유하려 했기에 잃음의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동반자임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명품 시계, 골프채, 비싼 양복, 기념품들. 각각의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승진했을 때 산 시계, 골프를 배우면서 산 채, 중요한 행사를 위해 맞춘 양복,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들. 그 물건들을 샀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 행복은 사라졌고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골프채는 몇 년째 사용하지 않았으며 양복은 이제 맞지 않았고
기념품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기부하거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도 병실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물건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처분해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건데 그냥 버리라고요. 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죽으면 짐일 뿐이야.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 그는 특히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재산을 물려주고 죽어서도 존경받는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욕망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에서 나온 것임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병문안을 왔을 때 영호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결혼해라, 손주 낳아라. 그게 다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아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가 저한테 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 순간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창한 유산이나 성취가 아니라 함께했던 순간들이라는 것을. 딸이 어렸을 때 함께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일요일 오후,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던 저녁, 실연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던 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행복을 결정한다. 외부의 소유물은 모두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다. 진정한 안정은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철수 씨와 영호 씨는 이제 이 진리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배 안에 실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닷, 집착이라는 화물, 두려움이라는 짐들. 2024년 여름 철수 씨는 작은 공책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던 때,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절. 그것들은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것에 매달릴수록 현재가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창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 사회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그런 걱정들이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세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를, 더 자주 방문하기를, 자신을 더 걱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자신의 외로움을 짐으로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목록을 다 쓰고 나서 철수 씨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은 기억 속에서 미화된 것이고 타인의 시선은 대부분 상상이며 자식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투사였습니다. 진짜로 무거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병실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추천해준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일 아침 15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미완의 일들에 대한 후회. 하지만 매일 반복하자 점차 그 생각들이 잔잔해졌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생각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 두려움이 떠오를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다면 관찰하는 나와 두려움을 느끼는 나는 다른 것입니다. 진짜 나는 생각과 감정 너머에 있으며 그것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에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 오고 있구나.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숨을 쉬었습니다. 욕망이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가벼워지자 항해가 수월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따뜻한 침대에서 잤다는 것.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자 이미 가진 것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커피를 내려 천천히 마시는 것,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와 새들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움의 지혜는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배 안에 짐이 많을수록 배는 무겁고 느리며 위험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면 배는 가볍고 빠르며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하며 행복해집니다. 철수 씨와 영호 씨의 배는 이제 더 이상 침몰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닻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지만 이제 그 항해는 투쟁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해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철수 씨는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넘었고 동창회 모임도 끊었으며 아파트 이웃들과의 교류도 최소화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안녕하세요라고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인 날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아파트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텔레비전을 켜서 그 정막을 채우려 했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저 멀리 다른 집들의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들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것입니다. 철수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삶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아침 8시.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할까도 생각했지만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 외롭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물처럼 그를 감싸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함이 점차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얼어붙을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몸이 적응하는 것처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851년에 쓴 여록과 보유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의식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필요로 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 씨는 쇼펜하우어의 이름도 그의 철학도 몰랐지만 그날 밤 그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가 평생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으며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멈춰서 자신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병실에서 더 강렬한 형태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면역력이 떨어져 방문객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2024년 11월 의사는 그에게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가족조차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작은 병실에 홀로 갇혔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시계를 보면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시 보면 또 10분, 그렇게 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재고 약을 주는 것이 유일한 인간적 접촉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은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같은 풍경만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영호 씨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했고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격리가 힘드시죠? 많은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호 씨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무슨 상담을.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화상으로 심리 상담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영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으니까요.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친구. 그런 역할들이 없어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질문이 영호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환자도 아닌 자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며칠 동안 그는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철수 씨도 비슷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 미래의 불안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자 그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들이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는 생각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무겁고 어두웠고 어떤 생각은 가볍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철수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쓸지 몰랐습니다. 일상은 매일 비슷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펜을 들고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에 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날아갔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글을 쓰면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들, 나누지 못했던 의문들. 그것들이 글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썼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나에게.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프랑스의 작가 미셸 드 몽테뉴는 16세기에 쓴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한다. 완전히 우리만의 자유로운 방.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다. 그곳이 우리의 주된 은신처이자 고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철수 씨는 몽테뉴를 읽어본 적 없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내면의 방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공간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곳, 사회적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호 씨는 격리 3주째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평생 그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불편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이라는 작은 방에 갇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질문들을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했는가? 후회는 없는가? 지금 죽는다면 평화로울 수 있는가?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솔직한 답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요, 항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아니요,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미뤄두었다. 예, 후회가 있다. 아니요, 평화롭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하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거짓된 평온 뒤에 숨어있던 진짜 고통이 드러났고 그것을 직면하자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영호 씨는 공책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미술을 전공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돈 되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는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것. 두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풍경, 다른 사람들. 하지만 항상 일이 바빴고 돈을 모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은퇴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인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속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습니다. 모두 사업적 관계이거나 형식적 관계였습니다. 깊은 대화, 진실한 교감, 영혼의 친밀함.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쓰고 나서 영호 씨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료해졌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그림은 병실에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행은 몸으로 갈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그곳에 갔습니다. 진짜 친구는 이제 만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철수 씨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다.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존재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가치 있다. 나는 외롭지만 고독하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영호 씨는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가지를 흔드는 나무, 날아가는 새. 서툴렀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홀로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철수 씨와 영호 씨는 이제 그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문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 가장 이해심 많은 친구, 가장 정직한 거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내와 함께 떡국을 먹었는데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성껏 떡국을 끓이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하면서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고독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호 씨는 병실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창밖에서 손을 흔들었고 그는 창 안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창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병원 곳곳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 씨는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오래 살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고 싶었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어진 매일을 온전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만족하는 살.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독의 승화는 외로움의 극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완전히 경험함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심연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발견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역할도 가면도 벗어던진 순수한 나. 그 나와 만나는 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철수 씨와 영호 씨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진실과 지혜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했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세우는 단계로. 2025년 2월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철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철수 씨는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이미 충분히 힘든데 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오며 그는 놀라운 평정심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자. 병은 이미 생겼다. 그것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노트를 펼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고 공원을 30분씩 걷고 약을 정확히 복용할 것. 그는 이것을 벌이나 불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현실이고 거기에 적응해야 할 과제일 뿐이었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은 폭풍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돛을 조정하고 키를 잡고 배를 안전하게 이끕니다.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철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10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요. 더 이상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8살, 6살. 이혼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며느리 생각도 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철수 씨는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배운 호흡법이었습니다. 점차 마음이 진정되었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아들의 결혼 생활은 아들의 몫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지지하고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도 삶의 일부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모든 가족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걸 알아라.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힘들 때 언제든 아버지한테 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70년경 명상록을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물을 보며 삶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너의 판단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에서 온다. 철수 씨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같은 진리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병실에서 더 극한의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종양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길어야 2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영호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고 끝이었으며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읽었고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피할 수 없는 귀환입니다. 호스피스로 옮긴 그날 영호 씨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76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손자들은 울었고 딸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으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저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 것입니다. 언제나. 며칠 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통증과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3시 영호 씨는 고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운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증을 관찰했습니다. 아, 지금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구나. 허리에 무거운 통증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통증도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통증이 아니다. 나는 통증을 경험하는 의식이다. 통증은 오고 가지만 나는 남는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자 통증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증 너머에 있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삶의 짧음에 대하여를 썼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자살을 강요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재산, 지위,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철수 씨는 세네카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자 의미가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다. 철수 씨는 이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고 매일 아침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원망하며 소비했는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는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을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의도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하루를 살겠다. 오늘은 친절한 하루를 살겠다. 오늘은 현재에 집중하는 하루를 살겠다. 3월 어느 날 철수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급하게 가다가 그만 철수 씨의 발을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지만 표정은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철수 씨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하고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긴장이 풀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르신 발은 괜찮으세요? 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성은 고마운 표정으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짧은 상호작용 후 철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여성의 행동은 그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반응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하루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호스피스에서 비슷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통증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자. 놀랍게도 받아들이자 통증이 변했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덜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자신을 덮칠 것 같아 두려웠지만 막상 파도에 몸을 맡기자 그것이 자신을 떠받쳐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통증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 4월 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공원을 산책하며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짧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짧음이 슬펐습니다. 왜 아름다운 것은 오래가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는 그 짧음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꽃잎이 떨어져 그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 한 번이면 날아가고 비 한 번이면 젖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묵직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꽃도 계절도 삶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이 벚꽃은 짧게 피었지만 온전히 피었습니다. 절반만 피거나 마지못해 피거나 두려워하며 피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바쳐 피었고 그 찬란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온전히 살고 싶다. 절반만 살거나 두려워하며 살거나 후회하며 살지 않겠다.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그 결심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호스피스 정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는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튤립, 수선화, 개나리.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나고 자라고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가 슬펐습니다. 세상은 시작하는데 자신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순환입니다. 그는 오래 살았고 봄을 76번 보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봄을 볼 차례입니다. 그의 손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두렵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고 두려울 때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은 오고 가지만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그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깊은 평온함. 당뇨병이 생겨도 아들이 이혼해도 외로운 밤이 와도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호 씨도 그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통증 속에서도 그는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수용이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준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모두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돌려줄 시간이 왔음을 인정하는 것. 4월 말 철수 씨는 아들과 손자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것, 손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을.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혼자일 것을. 영호 씨는 5월 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잘 있어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용골은 배의 중심을 잡는 구조물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용골이 단단하면 배는 기울어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철수 씨와 영호 씨는 각자의 용골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원칙이었으며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외부의 불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그들을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영호 씨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영호 씨가 원한 대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그가 마지막 몇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말기 환자들을 봤지만 영호 씨처럼 평온한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증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항상 고요했어요. 마지막까지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도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셨죠. 병실 벽에 붙은 그림들을 보셨나요? 다 환자분이 그린 거예요. 창밖 풍경, 가족들 얼굴, 상상 속의 풍경. 죽음을 앞두고도 창조하셨어요. 장례식에 온 철수 씨는 영호 씨의 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고 가정을 꾸렸고 늙어갔습니다. 이제 영호 씨가 먼저 떠났습니다. 철수 씨는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영호 씨가 좋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고 받아들였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마무리가 있을까요? 빈소를 나오며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떠나겠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영호처럼 평온하게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사라지지만 삶 자체는 영속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고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쓴 편지들. 1973년 그들이 연애할 때 쓴 편지였습니다. 철수 씨는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과 함께 걷던 공원, 함께 마시던 차, 함께 보던 영화.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여서 특별했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100살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100살까지는 아니었지만 50년을 함께했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끝났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 살아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으며 그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다른 형태로 여기 있어요. 내가 아침에 차를 마실 때, 공원을 걸을 때, 손자들을 볼 때 당신이 함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만들었고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 나를 지탱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려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5월 말 아들과 손자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손자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10살, 8살.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철수 씨는 손자들을 꼭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철수 씨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힘들었지만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했다고. 아이들 양육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전처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패한 것 같아 죄송해요.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실패가 아니야.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느냐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며칠씩 내렸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장마철이 우울했습니다. 햇빛이 그리웠고 바깥 활동을 못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수 씨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리드미컬하고 변화무쌍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 가고 아들이 일하러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명상을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잠시 멈춘 틈에 철수 씨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은 더욱 푸르렀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자주 앉던 벤치. 이제는 혼자 앉았지만 아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산책하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여성, 벤치에서 책을 읽는 학생.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철수 씨는 그들 모두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좋은 의미의 연민, 공감의 연민.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 모두 풍랑을 겪고 있다는 것,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서기 1세기에 가르쳤습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평생 고난을 겪었지만 내면의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철수 씨는 에픽테토스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7월이 되자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철수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위도 삶의 일부였고 계절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원할 때 산책을 하고 낮에는 시원한 집에서 쉬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손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강한 분이었단다.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셨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리워요. 작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많이 그리워.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 할머니는 행복한 곳에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 손자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마음속에 넣을게요. 그럼 할아버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그들의 사랑. 그것이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세대는 이어지고 사랑은 전해지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8월 어느 날 철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이요법도 잘 지키시네요. 70대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드물어요. 철수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상쾌한 계절. 그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설악산에 갈까? 단풍 보러. 아들은 좋다고 했고 손자들도 신나했습니다. 9월 말 그들은 함께 설악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계절의 순환, 생명의 리듬.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화려하게 물들었다가 곧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을 것입니다. 전망대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평온해. 긴 여행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야.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혼자 계시는 거 마음이 안 편해요.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내 리듬대로 살 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살게. 자주 보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해.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져도 괜찮다는 걸 배운 거야. 하산길에 철수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앞서 뛰어갔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철수 씨는 떨어지는 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잎도 한때는 나무에 꼭 붙어 있었겠지. 봄에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했고 이제 떨어지는구나. 아름답게 떨어지는구나. 10월이 되자 철수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물려줄 이야기. 자신의 삶, 배운 것들, 후회와 감사.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두 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쓰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보았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과거에는 실패로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배움으로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성장의 계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했던 선택들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1월 영호 씨의 칠순 제사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참석했습니다. 영호 씨의 가족들을 만나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영호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스케치북을 정리했어요. 그림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평화로웠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잘 갔어. 아름답게 마무리했지.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는 영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호 씨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던 시절의 모습. 하지만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영호 씨가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평화롭고 온전했다는 것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철수 씨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깊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것이 바로 아타락시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평정심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00년경 가르쳤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고통과 쾌락,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고 필요 이상을 욕망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철수 씨는 에피쿠로스를 몰랐지만 같은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매일을 온전히 살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고 손자들과 웃고 아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밤에 잠들 때 만족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동지였습니다. 1년 중 가장 긴 밤. 하지만 그 후로는 낮이 길어집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옵니다. 철수 씨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따뜻한 팥죽, 따뜻한 집, 따뜻한 가족.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손자들이 놀고 있을 때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예전에는 행복이 뭔가 큰 것,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행복은 이런 거야.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있는 것. 팥죽 한 그릇, 따뜻한 집. 이것으로 충분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본받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늙으면 돼. 중요한 건 후회 없이 사는 거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놓아줄 줄 아는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천천히 아름답게 내려왔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충분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항해자는 여전히 노를 저었지만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와 하나가 되었고 파도와 함께 움직였으며
풍랑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승리는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쇠퇴를 인정하고 유한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풍경입니다. 철수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평화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으며 현재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일렁이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골의 힘이었고 내면의 단단함이었으며 삶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갔으며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73세의 한 노인은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늙었지만 온전했으며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항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고 여전히 노를 저었으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항해 자체가 목적이었고 매 순간이 의미였으며 존재 그 자체가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평온한 항해자의 귀환이었습니다. 외부의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 있던 자리, 평온과 지혜가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 그는 쉬었고 미소 지었으며 감사했습니다. 풍랑의 바다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 철수 씨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배 밖의 바다가 아니라 배 안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날 밤 철수 씨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날이 와도 그날 역시 좋은 하루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되어 있고 받아들일 것이며 평화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 삶에.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밤에. 그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으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노년의 한 풍경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폭풍을 견딘 배가 평온한 항구에 머물듯 고난을 통과한 영혼이 깊은 평화 속에 쉬듯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평화롭게 감사하게.